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문제 풀어볼 거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자연어 형태로 구성된 비정형 또는 반정형 형태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그 정의를 하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텍스트 마이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 없이 좀 필요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캡처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요, 이전에 지금 한 7, 8문제 정도 이 4차 산업혁명 부분이 추가됐다 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기업이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 쓰는 클라우드 형태는 무엇입니까? 자, 인프라래요. 인프라면 IaaS가 되겠죠. 자, 푸는 방법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ERP 구축 절차 중에 To be 프로세스의 도출, 패키지 설치, 인터페이스를 논의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To be 프로세스 하면 바로 답은 나와야 되죠. 석계축현입니다. 설계 단계죠. 자, 3번 문제 봤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바로 답 보이시죠?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번, 요 4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렇죠. CRM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ERP 도입 전략 중에 ERP 자체 개발 방법에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 중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답은 1번.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업원들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잘못했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인적 자원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그저 인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직무기술서 양식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쪽에 가시면 그 안에 아마 좀 표로에서 살짝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직무기술서는 정의를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요. 우선은 직무기술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직무 특성을 중심으로 관계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직무 내용, 성격, 수행 방법을 얘기합니다. 직무 표지는 직명, 소속, 과, 부, 공장, 코드 번호가 들어가고요. 직무 개요는 직무 수행의 목적이나 내용 간략히 기술하고, 직무 내용은 직무 수행에 관계된 제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직무 요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 절차, 작업 조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맞는 건 어디입니까? 3번이죠. 직무 요건은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들로 나누고 상세한 묘사와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내용은 직무를 구성 요소인 과업으로 나누고 상세한 묘사,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직무 요건이 아니라 직무 내용이라 해야 되겠죠. 직무 내용이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직무평가 방법 중에 분석적 평가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간명하고 탄력적이다. 얘는 종합적 평가 방법이죠. 종합적. 자, 그 다음에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얘가 분석적 평가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 상대적 가치 내지 서열 등급으로 표시한다. 얘도 종합적. 그 다음에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직무평가에 많이 사용된다. 얘도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직무평가 방법에는 종합적 아니면 비계량적 평가 방법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계량적 평가 방법이라 부르는 게 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종합적, 비계량적 방법에는 서열법, 분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계량적 방법에는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인력계획의 수요약제 방법 중에서 산업공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 방법은 정성이냐 정량이라고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정성, 정량을 나눠보시면 우선 얘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정량적인 방법에는 추세, 시계열, 회계분석, 생산성 비율 분석이 있고요. 정성에는 명목집단법, 델파이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통계적 접근법,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수학적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산업공학적 접근 방법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그쵸? 작업 표본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 체크해 주시고 얘도 숙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자 판단법은 주관적이고요. 시계열 분석은 통계적,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수학적 기법이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인적자원 관리 진행 과정 중에 계획, 실행, 통제를 제시한 것 중 통제에 가장 근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사기 유발, 노사 분규, 이 부분은 실행 부분이고요. 모집, 홍보, 선발, 면접, 배치는 그저 계획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기 양상의 정도, 모집 효과 분석, 투입 비용 계산은 얘가 통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력 공급의 추이 파악, 임금 기준 파악, 인사평가, 경력 개발 여기는 계획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로 하여금 면접 방식으로 피면접자에 대한 면접자의 면접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리직이나 전문직 선발 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패널 면접이라고 부르죠. 패널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위원회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원회 면접이라고 부른다. 즉 관리자를 뽑을 때 좀 집중해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면접자가 아예 디립다 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도전성, 교육, 경험, 몰입, 창의성 이런 것은 직무평가 방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직무평가 방법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은 숙련 요소에 해당이 되죠. 숙련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 요건에 뭐가 있느냐? 위험도, 작업 시간, 작업 환경, 작업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요소에는 관리 감독, 기계 설비, 직무 개선, 원재료 책임 등이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노력 요소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3번.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와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경영자는 종업원들의 기업 생산 요소 중 자본으로 취급하며 기업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인적 자원 관리의 기준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지만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네요. 인사 담당자가 정책을 실현할 때 제도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에 직면하게 될 때는 사람에 대한 관리보다 인사 제도에 치중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제도는요. 어느 한 곳에 치중하면 안 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주식회사 KPC 가구는 나무 의자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기존에는 한 명의 직원이 A부터 F까지 모두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보기와 같이 변경을 했는데 지금 보기와 같이 어떻게 변경했냐 보니까 작업자 1, 작업자 2, 작업자 3, 작업자 4로 지금 나눈 거죠. 즉 지금 기존에 한 명이 하던 일을 여러 명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나눈 겁니다. 3개에서 4개 정도로 지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직무 전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무 전문하다라고 기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인사평가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신뢰성. 평가 내용이 평가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신뢰성은 지금 얘가 아니고요. 얘는 지금 보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타당성. 1번 틀렸고요. 타당성은
평가 내용이 평가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거. 1번, 2번 지문이 똑같아요. 2번이 정답이 되죠. 여러분 실용성이란 거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돼요. 피평가자가 얼마나 그 정당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그죠. 비용이 얼마나 효과가 큰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실용성이라 부릅니다. 얘도 틀렸고요. 자, 평가제도가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이거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나눠 바꿔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동의하는가 그게 뭐예요? 지금 수용성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죠. 자, 그리고 지금 비용 및 효과적인 측면은 실용성이라 봐야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직장 내 훈련이 OJT와 관련이 없는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OJT와 오프 더 JT가 있죠. OJT는 직장 내 훈련이라는 거고요. 오프 더 JT는 직장 외 훈련이라는 겁니다. 직장 내 훈련에서는 코칭도 직장 내 훈련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칭은 그 상급자가 강의실에서 강의실에서 강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내, 조직, 피드백, 즉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은 맞다. 그 다음에 직무 순환은 뭐예요? 로테이션이죠. 얘도 맞습니다. OJT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위원회 참석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회의 참석도. 하지만 훈련기간 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훈련기간 위탁은 오프 더 JT로서 아예 직무와 분리시켜서 별도의 장소에서 전문가들에게 교육받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7번. 보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은퇴나 승진, 전보 등을 앞둔 사람의 직무를 승계할 계획으로 주로 관리자의 직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사용된다.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교육받아 공석을 대비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즉 어떤 사람을 갖다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대역법이라 부릅니다. 대역법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연구법이라는 거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작성해서 배부하고 토론함으로써 그 지식 태도 분석 능력을 발전시키는 걸 우리가 사례연구법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감수성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유연한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죠. 상호작용 분석은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결국에는 피교육자의 행동은 부모, 성인, 유아 등 뭐 그런 곳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 상태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어쨌든 1번이다. 자, 18번. 인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전략적 인원관리 기능이고요. 인적 자원관리를 기업의 전략을 동일화하고 사업 전략에 따라서 한다.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략적 동반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동관리에서 능력주의 사회 문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능력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승진관리 방침에 나오는 거죠. 능력주의는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근거로 해서 승진 우선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합리성은 합리적이고요. 가치 목적적이고 전문직 상위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 중심이다 보니까 경쟁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승진 관리의 불안정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좀 곤란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의 해당이 되고요. 능력서열관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고용, 능력서열관, 서구사회, 이공동체 풍토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운명 공동체적 풍토는 어디냐? 얘는 가장 대표적인 연공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연공.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연공은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뭐 승진 우선권을 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좀 비합리적이고요. 전통적이다. 그 다음에 가족주의, 그 다음에 장유유서, 그리고 운명 공동체적 풍토가 있다. 승진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근속 연수, 학력, 지연, 뭐 혈연, 경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진관리 방침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승진관리 방침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교과서든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산성은 대 업무를 담당하는 홍길동 대리 승진을 진행했대요. 대 업무 수행 시 고객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하였고 오랫동안 승진을 못한 사람에게 승진을 시켜줌으로써 정체된 분위기 속에서 개선하고자 했다. 다만 승진으로 보상의 임금의 변화는 없다. 자, 이렇게 된 게 뭐냐? 우리가 직계 이거를 대용 승진이라 부르죠. 직계가 아니라 대용 승진이라 부릅니다. 또는 준승진 또는 건조승진이라 부릅니다. 지금 여기는 인사체증이라든가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이나 자격 호칭만 바꿔주는 걸 얘기해요. 자주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21번 임금 체계를 부가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직무수당, 장려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퇴직금이 나왔는데 장려수당하고요. 여러분 직무수당은 얘는 2번과 3번은 뭐에 해당되냐면 기준 내 임금에 해당됩니다. 기준 내 임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 외 임금에 해당하죠. 기준 외 임금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 얘가 기타 수당의 부가적 임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부가적 임금, 즉 기타 수당, 퇴직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 임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임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죠.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수당과 약정수당도 있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한 집단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특수임금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지금 얘는 집단 자극 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자극 임금제가 뭐냐? 근로자가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개인별로 따로따로 지급하는 임금제도와는 달리 분류한 집단별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여기 나오는 수능 임률제도 있고요.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 지주제는 나중에 인센티브 쪽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봉제도 있죠. 자, 특수임금제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임금제, 얘를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나머지는 뒤쪽에서 할 거니까. 특수임금제는 집단 자극제 지금 나온 게 있고요. 수능 임률제가 있는데 수능 임률제는 기업이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임금을 변동한다는 얘기고요. 이윤 분배제도와 성과 분배제도가 있습니다. 이윤 분배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부가적으로 종업원에게 더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성과 분배제도는 기업이 사전에 결정한 성과 표준을 종업원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노력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초과 달성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더 해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엔 4번이 답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23번 기업이 추구하는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사회적 목적, 윤리적 목적, 경제적 목적,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사회적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 형성과 국가 차원의 복지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윤리적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종업원의 생계 지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고요. 경제적 목적은 성과 향상, 이직률 감소,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 이런 게 있겠네요. 여기도 틀렸네요. 자, 4번의 정치적 목적,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환심과 충성을 얻고 노조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얘가 맞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3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적 공제의 추가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분야자 공제,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도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위탁 아동 공제라는 거는 위탁 아동 공제는 기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 공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경로자 우대 공제는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기본 공제에는 뭐 본인, 배우자 들어가고요.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까지가 해당이 되는 공제고요. 기본 공제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분에는 경로 우대, 7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부녀자, 한부모 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놓으면 좀 헷갈리시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생산성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원을 활용했는데 25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공식이 있죠, 여러분들. 과세표준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정말 인사에서 자주 나오기 어려운, 쉽게 나오지 않는 공식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25만 원에서 마이너스 15만 원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 10만 원이 나오네요. 요 10만 원에다가 6%를 곱해야 돼요. 곱하기 6% 하면 얼마나요? 그죠? 6천 원이 나오겠죠. 요 6천에다가 다시 또 뭘 곱해야 돼요? 55%를 또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3,3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6,000원에서 뭐 해주면 돼요? 요 3,300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3,300원을 6,000원에서 그럼 얼마? 이제 2,700원이 나옵니다. 2,700원. 요 공식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들어갈 숫자 적어봐라 라고 돼 있네요. 고용보험 영상 일용근로자는 몇 개월? 그렇죠. 1개월 미만에 고용되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소득자에게 주는 서류를 의미한다. 자, 원천징수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 부릅니다. 이걸 원천징수 영수증이라 부른다. 자, 인사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용어가 틀리면 오답이 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28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점, 가정과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종업원에게 매우 유리함.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간에 종업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직무들이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협동 업무의 진행성 효율성이 높다. 단점, 교대 근무자가 없는 작업자의 경우에는 장비, 설비 활용도가 낮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간이 주당 5일에서 4일로 줄어들 경우에는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1일 10시간 혹은 그 이상의 근무로 인한 저녁 자유시간의 단축이 불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들이 하루에 10시간씩 4일을 근무하고 추가로 더 쉴 수 있게 해주는 집중 근무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생긴 근무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29번은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단체 교섭의 절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단체 교섭의 절차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교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를 교섭하고 본교섭을 하고 마무리 교섭하고 마지막 교섭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냥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 보기에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업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자 앱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러분? 그쵸? 환경계약이라고 부르죠. 환경계약. 그 다음에 니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게 나오네요. 단체교섭 거부입니다. 답은 4번. 31번 문제. 경영참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윤 참가 제도는 이윤의 일부를 임금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괜찮죠? 노사협의제란 공동협의를 기본으로 하되 최종 결정에도 경영자 동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제도는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의해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맞아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엔 경영자가 하는 거죠. 동일한 의사결정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노사협의제도에서 우리가 암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노사협의제도는 제일 뒤쪽에서 정의 부분에 보면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라는 부분만 우리가 암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쪽의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영참가제도하고 자본참가제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2번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입력하세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 휴가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자는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유급휴가를 주되 그 다음에 최종 25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가에 대한 제도죠. 자, 33번입니다.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차 출근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원격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박 간주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 동기부여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의 균형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을 유인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걸 무엇이라 합니까? 엄청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렇죠. 유연 근무제도네요. 그러니까 근무를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제도죠. 그래서 이 안에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 근무제, 유연 근무제도 이렇게 다 맞았다 해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인사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인사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라든가 법적 용어가 꽤 많기 때문에 암기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공부를 집중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관식을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